다음에 모바일 폰 앱 설계를 하셔야 되니까 모바일 특징을 잘 반영해서 디자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려면 이제 모바일 특징을 잘 아셔야죠. 모바일에 맞는 설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모바일 기기의 특징, 기기 특징을 잘 아셔야죠. 어떤 기기 특성이 있는지 잘 아셔야 되고요. 어떤 물리적인 사용 환경이 어떤지, 기기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이 뭔지, 스펙이 뭔지 아셔야 되고요. 원래 사용 환경을 이해하셔야 돼요. 뭐 야외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뭐 지하철 안에서 쓸 수도 있고, 사용 환경이 정말 다양하죠. 누워서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쓰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특징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앞에서 사례 말씀드리면서 사용자가 왜 중요한지 이해를 하셨죠?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스크린이 작죠. 이건 되게 큰 화면 중에 하나지만 그래도 여전히 작은 스크린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의 특징이 얘가 아웃풋, 내가 정보를 보는 것뿐 아니라 내가 인풋까지 같이 하는 스크린이잖아요. 인풋 할 때 손의 위치를 고려해가지고 설계를 한다든지 이런 조작과 화면이라는 특징을 같이 고려를 해가지고 설계를 하셔야 되고요. 기술을 다 아셔야죠. 스마트폰이 작아도 할 수 있는 게 PC보다 훨씬 많죠. 그쵸? 여러 가지 센서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이 정말 많이 확산되고 보급된 이유 중에 하나가 센서 기반의 획기적인 UX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카메라 당연히 아실 거고, 컴패스하고 AR, 아그먼티드 리얼리티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죠. GPS 기능 이용해서 굉장히 다양한 걸 할 수 있죠. 아까 호텔 검색할 때 기본 위치를 설정해 준다든지, 아니면 아까 그 전에 소개해드렸던 신용카드 없이 결제하는 앱도 GPS 기반으로 해서 위치를 인식해서 서비스하는 그런 것들이죠. 음성인식 같은 것도 요즘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리 같은. 멀티터치가 굉장히 기본적인 조작 방식이죠. 멀티터치에 대해서 그냥 멀티터치가 된다가 아니라 멀티터치를 가지고 자세하게 어떤 방법으로 동작이 되고 그걸 통해서 내가 더 할 수 있는 게 뭔지 이런 것들도 이해를 하시려면 정확한 기술 이해가 필요해요. 자이로스코프, 액셀로미터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방향이나 어떤 모션을 감지하는 건데 이런 것도 똑같이 구현을 하더라도 기본 API 활용해서 주로 하시겠지만은 그래도 얘가 내가 목표로 하는 그 폰에 들어간 자이로스콥이 몇 축짜리이고 그 축이 뭐 예를 들어서 6축이라고 해도 3축, 3축 이렇게 구성된 수도 있고 다양하거든요. 그랬을 때 할 수 있는 게 뭐지 방법에 따라서 또 달라요. 그래서 그런 디테일한 기술을 다 이해하셔야지 더 좋은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멀티터치나 모션이라는 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조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 플립보드라는 앱인데 정말 책장을 넘기듯이 모션을 활용해서 그래픽 효과까지 이어지게 만들어주죠. 앵그리버드나 어떤 이런 흔드는 거나 얘를 뒤집었을 때 뭔가 뮤트 한다든지 이런 실제 생활에서 사람들이 어떤 동작을 하는지를 잘 응용해서 적용하면은 더 좋은 설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멀티태스킹 환경도 고려해야죠. PC와 같은 멀티태스킹이 아니라 멀티태스킹을 지원한다고 해도 내 눈에는, 사용자 눈에는 한 번에 하나의 앱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의 앱만 보이고 조작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요즘에는 뭔가 작게 뭐 창을 띄워가지고 뭐 같이 보여준다 이런 것도 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한 번에 하나의 앱을 조작하고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밑단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밑단으로 돌렸을 때 얘를 계속 돌릴 거냐, 잠깐 멈출 거냐, 아니면은 다시 멀티태스킹 해가지고 선택했을 때 어떤 화면을 제공할 거냐 이런 것도 사용 환경,
컨텍스트, 태스크를 고려해가지고 제공을 하셔야겠죠. 정말 환경이 다양해요. 언제나 어디서나 써요.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많이 쓰고요. 이것도 이런 선전 보셨죠? 광고 보셨죠? 반죽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얘는 뭔가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내가 한 손을 정말 못 쓰는 상황에서 조작 가능해야겠죠. 이런 씬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모바일의 특성에 맞는 그런 사용 환경, 사용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모바일에서 기능을 제공을 하셔야 됩니다. 기기 사용 방향도 되게 중요해요. 더 많은 씬은 이제 서가지고 이 자세로 쓰겠지만은 누워서 여러분들 잠자리 드시기 전에 꼭 이거 보면서 잠들죠. 그럴 때 누워가지고 이렇게 봤을 때 갑자기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화면이 바뀐다든지 이런 곤란하겠죠. 그리고 물리적인 디자인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설계가 돼야 돼요. 전 이전 아이폰 쓰다가 얘로 옵티머스 G 프로로 바꿨는데 누워서 쓸 때 얘는 작기도 하고 이런 영역은 터치가 안 되는 영역이잖아요. 이런 데를 잡고 누워서도 이제 안 떨어뜨리고 볼 수 있었는데 얘는 베젤이 더 얇아지고 이런 데가 더 터치가 되니까는 이게 딱 안정적으로 잡는 게 되게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누워서 보다가 자주 떨어뜨리고 그러거든요. 이런 씬들도 고려가 돼야 되고 영상 한참 이렇게 보다가 누웠는데 갑자기 작아진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고려해가지고 어떤 방향이 더 적절한지. 근데 그거는 제공하는 컨텐츠에 따라서도 달라지겠죠. 텍스트 읽는 화면이면은 정확히 내 오리엔테이션을 맞춰줘야 되고, 근데 동영상 같은 거는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정말 작게 보였다 방향을 민감하게 조작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영상은 한 이 정도 기울여서 봐도 크게 이해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 내가 이 정도 본다고 해서 축구 게임을 이해 못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공하는 매체가 뭐냐에 따라서도 기기의 방향을 생각하는 게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항상 휴대하니까 뭔가 그런 특징을 감안해가지고 아주 중요한 이벤트를 푸시 알림 해준다든지 하는 건 중요하겠죠. 근데 반대로 너무 푸시 알림을 불필요할 때 많이 하면은 오히려 짜증날 수도 있겠죠. 예전에 어떤 앱을 깔았는데 다음 앱을 깔았는데요. 로그인을 했어요. 로그인 하고 나니까는 메일이 올 때마다 계속 푸시 알림을 울리더라고요. 근데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저는 다음 메일은 좀 그 스팸성 어디 가입할 때 그냥 넣는 용도로 많이 쓰는데 스팸 메일이 무지 많이 날라오는데 스팸 메일 날라올 때마다 이게 울리는 거예요. 짜증나죠. 그래서 앱을 실행시켜가지고 얘를 어떻게 끌 수 있나를 보니까는 메일 알림은 PC에서 어떻게 설정하세요 뭐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많이 짜증나죠. 그럼 제가 PC에서 설정을 찾을까요? 안 하죠. 그냥 앱을 지우죠. 꼭 필요한 앱이 아닌데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주의해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오픈 플랫폼이죠. 그리고 어떤 마켓에서 언제든지 구매할 수 있게 모바일 에코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와이파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기기 가입 안 해도 폰 쓸 수 있죠. 이런 특징들도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고요. 플랫폼 관련해서 SNS의 힘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페이스북, 트위터 어마어마하죠. 다들 쓰고 계시고. 그래서 이런 플랫폼을 얼마나 자주 쓰냐면은 호텔에 이런 거가 붙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불나면은 트위터 하지 말고 일단 도망가라. 사람들이 불나는 거, 야 여기 불났어 하면서 트위터 하는 거 하지 말라.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SNS 관련된 서비스를 하신다고 하면은 이것도 기존의 플랫폼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앱 같은 거 다운로드 받으면 어때요? 네, 페이스북으로 로그인할래?
트위터로 로그인할래 먼저 묻죠. 그쵸? 가입할래가 먼저가 아니라 페이스북으로 할래, 트위터로 할래. 그 핀터레스트라고 굉장히 유명한 SNS잖아요. 미국에서는 트위터보다 더 페이지 뷰가 많은 SNS인데 걔네들도 가입하라고 먼저 안 하고 페이스북 계정으로 쓸래, 트위터 계정으로 쓸래. 기존의 플랫폼을 활용하는 그런 전략이죠.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작은 회사들은 더더군다나 그렇고 큰 회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그쵸? 우리나라 회사를 보면 어때요? 삼성이나 뭐 LG나 KT나 뭐 SKT나 다 자기네들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하죠. 항상 회원 가입하게 하고 그 안에서만 놀게 하고. 그러면 어때요? 네트워크 서비스의 경우에는 네트워크를 얼마나 확장하느냐, 빨리 확장하느냐가 핵심인데 그게 한계가 있겠죠. 그러면 서비스가 활성화가 되게 어렵겠죠.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크게 이제 이런 5가지 활동을 통해서 디자인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맨 처음에 계획 수립을 하죠.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사용자 조사가 필요하면 하고 앱을 정의하고 일정이나 팀빌딩을 합니다. 요구사항 분석은 크게 3가지 축에 대한 분석을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요구사항 분석이라고 하면 사용자 요구를 생각하게 되는데 사용자의 요구사항뿐 아니라 어떤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 비즈니스의 목표와 잘 맞는 앱이 목적인지 또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스테이크홀더라고 얘기하죠. 의사결정자랑 교감을 맞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뭐 해야 돼요?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해야죠.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 앞에서 사례 드렸잖아요. 그 색깔을 인식하는 펜. 아무리 아이디어는 좋은데 구현 가능해야죠. 그래서 3가지. 그리고 이제 구현 가능성 체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일정에 대한 체크거든요. 개발자들이랑 이제 UI 하는 사람이 항상 다투는 게 이제 이런 거예요. UI 하는 사람들 이거 꼭 해야 돼 얘기하는데 개발자들은 일정이 항상 부족해요. 뭐 3달 처음에 잡혀 있어도 항상 중간에 목표가 바뀌죠. 야, 한 달 더 당겨라. 뭐 그러면 이제 못하는 것도 많고 그러면서 이제 티격태격 하는데 개발자분들 항상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 개발 못하는 건 없어. 다만 시간이 부족할 뿐이야. 그런 얘기를 해요. 아무리 어려운 것도 개발은 다 가능해. 한 2년 걸리면 할 수 있어. 뭐 그런 얘기 하죠. 일정 내 구현이 가능할 수 있게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 3가지 요구사항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사용자 조사를 합니다. 근데 오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예전에는 인터뷰를 많이 했어요. 1대1로 인터뷰하거나 아니면 FGI라고 하죠. 사람들 모아놓고 그룹 인터뷰를 하죠.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은 숨어있는 사용자 니즈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관찰조사 기법을 많이 씁니다. 크게 이제 이런 기법들이 있는데 관찰조사를 이제 많이 에스노그래피라고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80년대, 7, 80년대 진짜 그 연구 R&D 센터의 최고 메카였던 그 제록스 팍이라는 기관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어떤 담당자가 사람들이 복사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궁금해가지고 그 사무실에 있는 복사기 위에다가 카메라를 달았어요.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쓰는지 관찰을 했더니 정말 내가 처음에 설계했던 것과는 너무 다르게 사람들이 쓰더라 이거죠. 그런 것들이 많이 발견됐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반영해가지고 개선한 사례가 시초라고 하고요. 그래서 집에 방문해서 사람들 어떻게 쓰는지 직접 관찰을 하기도 하고 비디오 레코딩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비디오 분석을 하기도 하고요. 섀도우 트래킹이라고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쓰는지 관찰을 하는 거예요. 이런 기법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앱을 정의를 해야죠. 앱을 정의할 때 물론 이제 기획팀이 따로 있으면 기획을 하고 내려오기도 하겠지만은 디자인하는 사람들도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앱의 정의를 내리셔야 됩니다. 앱의 목적이 뭐냐? 목적이 명확한지, 앱의 사용자가 누구야? 누가 언제 어떻게 쓰는 앱인가? 정의를 해야 되고요. 앱의 핵심 기능에 대해서도 디파인을 해야죠. 목적에 맞게 핵심 기능이 뭔지, 이걸 위해서 어떤 피처들이 들어가는지, 반대로
핵심 기능과 관계없는 것들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중요한 게 어떤 베니핏을 주는가, 사용자한테, 우리한테가 아니라 사용자한테 어떤 베니핏이 있는지를 이런 관점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목적, 사용자, 가치, 차별점, 그리고 모바일 환경에 맞는 건지 또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뭐 이건 당연히 하시겠지만 앱 개발을 하기 위해서, 디자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역량이 무엇인지, 디자인 에셋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기술이 어떤 게 있는지, 어떤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 체크를 하셔야죠. 그리고 외부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건 없는지, 우리랑 비슷한 것들 중에 뭐가 괜찮은 게 없는지 당연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팀이랑 일정을 짜죠. 앞에서 말씀드렸죠. 팀이 이전에는 기획 따로, 디자인 따로, 뭐 개발 따로 했는데 더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초반에 같이 고민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애플에서 그 서제스트 하는 그런 개발 과정인데, 기존에는 아니면 지금도 대부분은 디자인 이만큼 하고 코딩 많이 하고 디버깅 많이 하고 테스트 많이 하죠. 그쵸? 기획하고 디자인을 위한 시간을 굉장히 조금밖에 안 줘요. 개발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애플에서 얘기하는 거는 디자인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잘 디자인하면은 코딩 시간도 줄고 디버깅하는 테스트하는 시간이 짧아진다. 앞에 기획과 디자인에 시간을 많이 들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뿐 아니라 저는 산업공학 전공했는데 산업공학에서도 계속 하는 얘기가 이런 부분이에요. 전체적인 제품 개발 라이프 사이클에서 앞단에 시간을 많이 들이면은 뒤에 테스트할 때 버그가 덜 들고 덜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개발 수정하는 시간도 훨씬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효율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제품 출시 이후에도 훨씬 안정적이고요. 그래서 디자인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항상 디자인은 최대한 빨리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좋은 앱을 위해서는 앞에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요.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를 하고 태스크를 잡고 시나리오를 잡는 과정을 합니다. 네, 이런 과정을 겪는데 보면은 대표적인 사용자를 정해야 돼요. 여러분들 예전들 많은데 이상형이 뭐예요? 물으면은 어떠세요? 사람마다 다 똑같진 않잖아요. 어떤 여자분은 뭐 키 큰 남자 좋아하는 여자분도 계시고, 몸 좋은 남자, 근육질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잘생긴 남자, 돈 많은 남자, 재밌는 남자, 똑똑한 남자. 다 각자가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만족할 수 있는 남자가 뭐 이 정도면 되나요? 네? 아마 뭐 몇 가지 여러 가지는 만족시키겠지만은 뭐 유머러스한지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뭐 똑똑한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굉장히 드물 거예요. 모든 여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남자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디자인은 없어요. 누구는 이랬으면 좋겠고 누구는 이랬으면 좋겠고 다 원하는 게 다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전체 유저는 이만큼일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더 우리가 타겟이 되는 오디언스를 정해야 되고요. 이 중에서도 원하는 게 제각각이잖아요. 그래서 분석을 해요. 그룹핑을 합니다. 잘생긴 남자 좋아하는 여자, 키 큰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 돈 많은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 나눠요. 이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람을 이름까지 부여를 해가지고 페르소나라는 게 그렇잖아요. 가상의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요. 그래서 한 3명에서 5명, 적을수록 좋거든요. 3명 정도의 페르소나를 이렇게 만듭니다. 실제 뭐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사진도 붙여놓고요. 이름까지 정해줘요. 구체적으로. 이 사람의 뭐 나이, 뭐 성별, 취미, 직업, 뭐 신체 사이즈, 뭐 등등등
굉장히 구체적인 사용자를 정합니다. 이 사람에 대한 뭐 어릴 때 어떻게 자라났고 이런 것도 중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기술 수준이나 동기와 니즈를 같이 부여해서 그럼 이 이후에는 우리가 디자인하거나 개발하거나 어떤 기획하거나 할 때 사용자는 이럴 거야가 아니라 잭은 이럴 거야, 뭐 미정 씨는 이럴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더 구체적인 이 사람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디자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페르소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예전에 아이리버에서 나온 이렇게 생긴 mp3 아시죠? 네. 엄청 히트쳤던 그런 mp3인데 이거를 디자인하는 사람이 이노디자인의 김영세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걸 디자인할 때 머릿속에 항상 그렸던 사람이 자기 딸이라고 합니다. 그때 딸이 아마 뭐 중고등학생 됐겠죠. 자기 딸이 내가 디자인한 거를 쓰는 모습을 계속 머릿속에 그렸다고 해요. 그럼 그 디자이너한테는 페르소나가 자기 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가까운 사람을 페르소나로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을 수 있고요. 근데 이 경우는 딱 실제 대표 사용자, mp3라는 제품의 대표 사용자랑 그 사람 딸이라는 거랑 정확히 매칭됐기 때문에 적절한 페르소나가 됐던 거죠. 아무튼 이런 것처럼 실제 구체적인 사람을 그리고 그 사람이 이걸 어떻게 쓸지를 계속 머릿속에 그리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페르소나를 만듭니다. 아주 많이 만들면 안 되고 한 3명에서 5명 정도를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태스크를 나열을 해요. 앞에서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핵심 기능은 정의하겠지만 아주 자세한 시나리오까지는 정의하진 않거든요. 이제 태스크를 정의를 합니다. 태스크는 사용자가 어떤 행위를 하는지에 대한 거예요. 항공권 조회 기능이죠. 근데 미정 씨가 항공권을 조회한다는 태스크예요. 사용자의 행위잖아요. 그래서 태스크는 사용자 입장에서의 랭귀지로 어떤 작업을 하는지를 정의를 하는 겁니다. 주로 포스트잇에 막 적어가지고 처음에는 막 끄집어내요. 한 무수히 많은 걸 끄집어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룹핑하고 안 맞는 건 걸러내고 그러면서 선정을 하는 그런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처음에 막 끄집어낸 다음에 이제 고르는 작업을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고르냐? 이런 기준에 의해서 고르시면 돼요. 앱의 목적에 정말 맞는지, 모바일 환경에 적합한지, 사용자가 정말 자주 사용하는지, 그냥 있어도 되는 태스크가 아니라 정말 80%의 사용자가 쓰는 기능인지,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어떤 놈인지를 정해야 그 가장 중요한 태스크에 집중해서 앱을 시작할 수 있는 디자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기준에서 태스크를 고르십니다. 그 다음에 시나리오를 잡아요. 태스크에 대해서 말하자면 도출한 태스크에 대해서 우리가 광고를 찍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광고에는 등장인물이 있어야겠죠. 주인공이 있어야 돼요. 주인공이 언제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 그 태스크를 수행하는지,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수행하는지, 왜 하는지, 이런 것들을 맞춰가지고 태스크를 설정을 합니다. 시나리오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그 시나리오에 맞춰가지고 앱을 사용하는 순서가 있을 거잖아요. 화면 플로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떤 단계로 앱의 화면을 사용할지를 화면 플로우를 잡으면은 사용자가 태스크와 시나리오를 잡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앱 구조